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대단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소단원은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두 번째는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 세 번째는 불평등 개선 방안. 오늘은 첫 번째 정의의 의미랑 그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았나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인공지능이 이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걸 토대로 대신 운전해주는 그런 자동차예요. 이런 게 점점 이제 상용화 될 텐데 어떤 문제는 없을까? 이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동영상이 있는데 좀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기사에 보이는 세 번째 여기 조선일보 기사, 자율주행차에 보행자가 사망했다. 운전자와 차 둘 중 누가 잘못했을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잘못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자동차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니 그곳에 타 있던 운전자가 잘못한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문제는 옛날에 트롤리 딜레마라는 유명한 딜레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트롤리라는 것은 되게 작은 기차예요. 이제 조그만한 기차예요. 가벼워요. 돌 같은 거 이렇게 싣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트롤리를 운전하는 운전부라면 지금 트롤리가 이렇게 철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5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원래 가던 길대로 가다 보면은 트롤리가 이 5명을 쳐서 죽이고 말 거예요. 그런데 어떤 레버를 돌리면 트롤리가 운전하는 경로를 바꿔서 다른 길로 방향을 틀 수가 있는데 그 길에는 한 사람만 누워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라면 트롤리의 선로를 바꾸어서 5명을 죽이는 대신 1명을 죽일 건가요? 아니면 레버를 돌리지 않고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가도록 해서 5명을 죽일 건가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이제 거의 70%의 사람은 방향을 돌려서 1명만 죽이도록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제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는 이번에는 여러분이 육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교에 서 있고요. 육교 밑에는 이렇게 기찻길이 있어서 트롤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5명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트롤리가 힘차게 달리고 있어요. 돌을 싣고 달리고 있는데요. 이대로 쭉쭉 가다 보면은 당연히 5명을 쳐서 5명이 죽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옆에는 굉장히 뚱뚱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확 밀어서 트롤리 아래로 딱 떨어뜨리면 이 사람이 트롤리를 막아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트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서 5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뚱뚱한 남자를 밀어서 트롤리를 멈추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밀지 않고 트롤리가 그대로 쭉 나아가도록 해서 5명을 죽이도록 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과 다르게 두 번째 질문에서 사람들은 선뜻 이 남자를 밀어서 5명을 살리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기가 직접 이 사람을 미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딜레마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프로그래밍 할 때 있어서 이런 비슷한 트롤리 딜레마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선택을 하도록 결정되어야 할까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행자가 있고 이쪽에는 보행자 5이 있고 이쪽에는 보행자 1명이 있다. 이럴 경우에 자동차는 어느 쪽으로 가서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정의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지
이제 궁금한데요. 옛날 사람들도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 묵자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하고 다치게 한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돌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이며 강한 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된다 라고 정의를 설명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의란 나한테 좋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힘든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학자의 정의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특수적 정의는 또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교, 분, 교라고 해서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나뉩니다. 교정적은 여러분 교정시설 하면 교도소가 떠오르죠? 어떤 사람들을 교정하는 것,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처벌을 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 그런 것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죄와 벌과 관련된 정의가 교정적 정의인 거죠.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좋은 성적을 주는 것,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명예로운 어떤 상장을 수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그에 따른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돼요. 1,000원짜리 떡볶이가 있어요. 1,000원짜리 떡볶이가 있는데 이 1,000원짜리 떡볶이랑 1,000원을 교환하는 거, 이거 교환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00원짜리 떡볶이랑 10,000원을 교환하는 거, 이건 교환적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교환적 정의예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준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게 의견이 갈리지 않아요. 근데 분배적 정의는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얼만큼 재화랑 권력을 분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정의는 왜 필요할까? 이런 거 영상이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늘색에 있는 분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 성과 또는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장점이죠. 그 사람이 빵을 100개 만들었어. 그런 성과 또는 업적을 냈어. 이렇게 성과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요. 너 빵 100개 만들면 빨리 집에 보내줄게. 1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업적을 제시해 줌으로써,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한계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해당되죠. 여러분, 김치 100개가 더 좋아요? 빵 100개가 더 좋아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죠?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개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5개 만든 사람은 너가 그거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500원만 가져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5개만 만든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업적을 내려는 경쟁이 과열돼서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본 기준은 업적에 따른 분배였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네,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 자격증 소지자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자 능력 시험 이런 거,
뭐 토익, 토플 이런 거, 영어 능력 시험, 한국 조리 자격, 한국 조리사 뭐 이런 자격증, 제빵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과 관련된 게,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재활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뭔가 자격증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재활을 주는 것을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해요. 그런데 능력이 뛰어나도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한자 능력이 뛰어난데 한자 공부 안 하고 한자 책 안 읽고 일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업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업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과 업적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과 업적의 차이는 뭘까요? 업적은 양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빵 100개. 능력은 질적이고 추상적이에요. 빵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제빵사 자격증. 그런데 그런 능력과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빵 100개를 귀찮아서 안 만들 수도 있는 거다. 업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요. 능력에 따른 분배의 한계점은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제빵사 자격증을 뭐 얼마나 다양한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발부해주면 좋을까요? 뭐 크루아상은 못 만들어도 식빵 잘 만들면 제빵사 자격증 줄 거다. 기준이 다양하고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능력은 노력하지 않아도 선천적인 자질, 타고난 자질이나 부모님의 지위 등 우연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롭지 않은 걸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거죠. 그럼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복지 정책을 통해서 생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한계는 여러 가지 가치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더라도 필요하다고만 하면 다 줄 거 아니에요.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약화시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걸 어렵게 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각각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이제 기준이 나오면 이게 뭐에 따른 분배이구나 이걸 알고 장단점을 꼭 알아놓으세요. 다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본 거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 어떤 종류가 있나 였어요. 이번에는 사회 체제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나 보도록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고요. 자본주의 봅시다.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일단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해요.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능력이나 노력, 업적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인정해요. 인정.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거를 문제 생겼구나 하고 간과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 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제 정의라는 것은 기회에 집중이 돼요. 일단 평등한 기회가 제공이 되면 그 결과 나타나는 차이 또는 불평등은 인정된다. 불평등 오케이다. 다만 이제 조금 더 플러스로 복지 정책을 가미해준다 라는 점. 사회주의에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볼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요. 사회주의는. 그래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필요에 따른 분배, 그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자본주의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있다면 그건 공정한 분배일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사회주의에서는 결과에 집중해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공정한 분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조건에 초점, 사회주의에서는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면 되겠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맞는 것 같나요?
의견이 갈릴 텐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의견이 갈려요.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사회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회만, 조건만 잘 지켜지면 불평등 오케이? 하지만 그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심하면 이거는 정말 정의로운 게 아닌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에 따른 분배하면 누가 세금 내고 누가 다 그런 필요를 충족시켜주냐, 이상하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절차적 정의를 내세워요. 절차적 정의는 말 그대로 절차가 공정하면 정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런 실질적 기준,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두 실질적인 기준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준인지, 어떻게 분배를 하면 정의로운 건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써볼게요.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절차적 정의에서는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절차 또는 과정이 정의로우면 그게 정말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차에는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 좀 더 쉽게 가위바위보라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만장일치라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다수결이라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수결이라는 과정으로 결정을 하면, 또는 만장일치라는 또는 가위바위보라는 절차로 결정을 하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기준은 업적이든 능력이든 필요이든 공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 절차만 공정하다면 이런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분배의 기준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정말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이런 거를 공정한 절차라고 보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예시를 들려고 한 거였고, 이제 뒤에서 배울 자유주의 사상가 중에 롤스라는 사람이 공정한 절차의 조건을 이제 2가지 정도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그때 알면 돼요. 자, 그런 거 넘어가고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소단원 1단원 맨 뒤에 보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관련되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함께 본 여기 창의 융합 활동하기, 분배적 정의를 위하여, 왼쪽 말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있어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비교하는 자료 3번이 있거든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여러분, 보편적 복지는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선별적 복지는 특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복지를 준다는 뜻이에요. 보편적 복지의 예시는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1학기 때 부모님이 받으신 재난지원금,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못 사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부모님들이 받으셨죠. 모든 국민이 받았어요. 가구주가, 세대주가 받았어요. 그건 이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요. 선별적 복지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이처럼 선별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이제 선정해서 돈을 주고 도와주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부자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자신의 소득 수준이 공개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어요. 단점은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죠.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한정된 자원을, 이제 돈을, 한정된 세금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딱
집중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제 돈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조금 가난한 상태에 있구나, 이런 개인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선별적 복지는 복지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보편적 복지는 그런 거 말고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이제 주기 전에 올해 초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선별적 복지를 할 거냐, 모든 사람한테 줄 거냐, 정말 이제 좀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줄 거냐를 놓고 이제 열띤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우리는 이제 정의라는 걸 주제로 했을 때 무엇이 정의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려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도 의견이 갈렸고,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